네, 6월 5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대에 앉아서 정치 이슈를 풀로 악셀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보도석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익표 의원님께서는 저희 처음 출연이신데요. 네. 이제 저희 원샷으로 구독자분들한테 출연 소감과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30만 명이 구독자가 넘는다고 지금 그래서. 34만입니다. 예, 34만 명. 김종대 전 의원님 덕분이죠. 예. 우리가 올려놨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유튜브나 또 우리 친숙한 환경에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래간만에 저도 진짜 모셨어요. 5월 말까지. 6월 달 돼서 아직까지 제대로 휴가 한번 못 해봐서 조금은 한 달 정도는 좀 쉴까 그러고 앞으로 이제 9월 가을 학기부터는 이제 학교에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로. 예. 예. 원래도 원래 교수님이셨잖아요. 예. 원래 경제 산업 이런 부분에 또 연구도 많이 하셨고 북한 문제도 많이 보셨고 그래서 제가 19대 국회 선거하기 한 달 채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저녁 회식이었는데 우리 어디 매체 편집위원이에요. 같이. 예. 근데 출마하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자다가 봉창 듣고 있네 그랬거든. 진짜로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40대 홍익표 의원을 보내드렸고 이제 50대 중후반의 홍익표를 다시 맞이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예. 나는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래가지고 이제 화려하셨네요. 같은 시기를 하다가 같이 편집위원도 하다가 예. 갔더니 계속 가더라고. 적당히 한번 나올 줄 알았더니 난 한 번 하고 질주하셨다. 말았는데 예. 계속 가더라고. 예.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또 중장년에 중후한 품격을 갖춰 나오셨으니 어쩌냐 이거. 네. 아니, 저희 지금 댓글창에 운전기사님 옆에 앉은 직장인 같으시다. 네, 굉장히 이 얌전한 느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또 저희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세게 악셀 밟으실 때는 안전벨트 제대로 메고 같이 알겠습니다. 이치로 달려주시면 근데 됩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인데 이 사람은. 여러 차례 폭로가 되셨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가 없으시다. 그래서 오히려 안전운전 하실 수 있다. 그래, 정신적 운전을 하는 거예요. 물리적 운전이 아니야. 나는. 네. 아니, 두 분의 케미가 되게 좋으실 거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김준영 당선자 시절에 나오셨을 때 이렇게 석 달 만에 갑자기 의원이 됐다라는 이야기 하실 때 이제 홍익표 이제 원내대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한 달 전에 갑자기 결심을 하고 됐는데 훌륭한 중진 의원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네. 오늘도 이제 다시 이제 원내로 나오셨으니까 재밌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이제 거야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22대 국회가 사실 21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원내 전략을 좀 조언이 필요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22대 원내대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앞서 또 다른 한 방송에서 의석 구조가 바뀐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21대하고 22대가. 왜냐하면 김종대 의원님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국회에 의미 있는 의석수가 몇 개가 있어요. 숫자로 얘기하면 10석이 중요합니다. 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숫자. 그렇죠. 10명. 그리고 20석은 교수단체. 그다음에 100석은 단독으로 국회를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다음에 151석은 과반수. 그리고 180석은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200석은 개헌하고 재의결을 가능한 이게 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야권 표가 180한 4석, 5석 이 정도였거든요. 21대가. 근데 22대도 조금 늘었지만 190석, 191석이죠. 거기서 그 중에서 3석은 또 개혁신당이라 윤석열 정부의 견제도 하지만 사실상 여당하고 어느 정도는 이 케미가 연결돼 있는 그런 거라면 실질적으로는 188석 또는 191석 이 언저리이기 때문에 의석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일방적으로 계속 강공 드라이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다 보면 또 그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은 이 목표를 좀 낮게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를 너무 설정해 놓으면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졌는데 그거 잘 달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좀 최대한 낮추고 설정한 것은 반드시 달성하는 이런 게서 뭔가 그 신뢰감, 얘기한 것, 그 다음에 하려고 한 것은 반드시 하고 해낸다. 이런 신뢰감을 지도부가 주는 게 진짜 첫 번째라고 봐요. 원내 전략으로서는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단지 요즘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정치에 대한 갈증이 커져서 무언가 좀 효능감을 강하게 이렇게 원하는 타는 목마름이다. 기사님 밟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악셀을 조금 더 밟으시라. 그래가지고 이건 뭐 결국은 민심이 이제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이런 외부 압력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한 압력이.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악셀을 밟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악셀만 계속 밟을 수 없잖아요. 그 자동차가 달린다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변속도 하고 그 악셀도 밟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어느 시점에서 좀 밟을 건지 이런 거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 밟을 때는 밟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악셀 밟을 때는 또 밟았다라고 하는 게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게 21대에 또 원내대표 시절에 통과시키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큰 업적이죠.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합의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또 어떤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또 하나 그 충고해 줄 게 있다면 그 원내 협상을 한다고 원내 협상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 여당을 설득하는 것은 논리로 설득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힘으로 압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건 국민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내 협상을 한다고 원내에서 협상 테이블을 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명분과 정당성을 축적해 가야만 나중에 정부 여당이 그 손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서 근데 통상 원내 협상이라고 그래서 밀실에 앉아가지고 원내대표끼리 뭐 또는 그 상대들끼리 막 서로 머리 싸매고 주고받기 하면 그래가지고는 승부가 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끊임없이 여론 작업을 해야 돼요. 국민하고 소통하고 지지자들한테 이게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정당성을 계속 어필을 해줘야 돼요. 네. 아니 뭐 좋은 말씀인데 야당 의원으로서 이제 보수 정권을 여러 번 겪었단 말이에요. 이명박근혜, 윤석열. 그 같은 보수 정부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거 보수 정권하고도 좀 결이 다른 면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겪어보기에. 여기는 좀 뭐 이렇게 항복시키기가 좀 그냥 배째라는 정당 같아서 말이에요. 대책이 없긴 해요. 그래서 이런 정치 세력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건 맞아요. 그 품격도 없고 뭐 전략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것도 별로 안 보이고. 그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그 제블릭과 스티븐스라는 공저로 나온 운전 기사님 갑자기 이렇게 고급진 강의까지. 아니 그런데 최근에 올해 5월에 따끈따끈하게 번역서가 또 한 번 그 책의 후속편이 나왔는데 극단적 소수는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 여기에 미국 공화당의 타락사가 적나라하게 나와. 트럼프 때. 그 트럼프가 막 쿠데타 시도해서 탄핵 위기로 가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데 공화당 의원 263명 중에 17명만 탄핵에 직접 찬성하거나 탄핵 발언을 했고 나머지 240명이 트럼프를 비호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 공화당이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트럼프를 옹호하는 이런 이것 때문에 이 책이 나온 건데 그래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정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원래 공화당의 공화주의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를 보면은 지금 지지율 20%대 초반, 곧 10%대로 내려앉으실 건데 이제 이런 어떤 정부가 대통령을 이렇게 옹위하면서 국민 60% 70%가 지지하는
법안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나는 그 책의 경고가 지금 그 한국의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이 나는 그 어떤 데자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 트럼프는 전략이라도 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트럼프의 선택은 때론 합리적인 게 있어요. 합리적이란 건 뭐냐?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 근데 윤석열 정부나 여기 집권 세력의 선택을 보면 저는 또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대책 없는 선택.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혀 도움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나중에 또 한번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해병대 장병 그 특검법 관련된 선택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난 이렇게 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먹는 일로 벌리는 제주도 참 뛰어나다 싶어요. 대책 없는 정권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데. 일부러 예.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렇게 안 돼요. 예. 예, 그 이야기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그래도 석유 이야기가 워낙 석유 제 이야기, 댓글에 석유. 많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석유. 아까 20% 이제 지지율에서 10%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셨는데 사실 그걸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야권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네. 저의 독특한 해석인데 예. 5월 3일이 참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대통령의 석유 발언이 나온 날입니다. 6월 3일. 6월 예, 3일 예. 예, 석유 발언이 나왔는데 같은 시간대에 NSC가 열렸어요. 거기서 남북 군사 합의서 무력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선 석유가 펑펑 나오고 한쪽에선 평화가 깨졌잖아. 이게 중동 국가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중동이 석유가 없어서 저렇게 못 살아? 평화가 깨져서 저렇게 아주 민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석유 많어. 키르키오 같은 경우 석유 위에 떠 있는 섬이라 그래. 내가 네. 우리 옛날에 이라크 파병 때 보니까. 근데 제일 못 살아. 근데 우리 아직 나오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로만 일단 분석을 예. 하면 예. 대한민국의 중동화다. 같은 날 평화가 깨지고 석유가 나오면 이거야말로 중동 국가가 된다는 뜻이어서 전 대한민국의 중동화를 선언한 날이다. 그날이. 그저께가. 이런 거 악셀 밟아야 돼. 예. 그리고 이럴 때 댓글 좀 올려줘. 시사인 잘 나가는 건 내가 알아. 덕분에 이럴 때.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예. 이 얘기는 석유나 가스가 나온다는 그렇죠. 전제에서 예. 중동화인데 예. 이게 이 퍼센트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의 함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라고 그러니까 5번 꽂으면 한 번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박으로 얘기할게요. 산자이 또 오래 하셨으니까요. 네. 잘 아시겠어요. 도박하면 돈 많이 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돈 잃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카지노 이런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카지노 같은 데가 확률을 한 0.7이나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10번에서 3번은 딴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하면 할수록 예를 들면 그 0.7의 확률로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확률이기 때문에 5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처음은 20%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그 20%를 또 0.2 곱하게 되니까 또 더 주는 거예요, 확률은. 착착착착 내려가겠지. 확 같은 내려가네요. 지역이니까. 확률은 계속 예. 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시추 탐사가 되게 어려워요. 시추 탐사 그래서 뭐 20건도 굉장히 높은 거고요. 10건 중에 한두 건 성공하면 정말 대박인 거예요, 대개는. 그리고 그게 매장량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시추 탐사 같은 경우를 할 때는 굉장히 그 경험이 많은 회사. 그러니까 이건 되게 영국계 회사나 미국의 경험 있는 회사들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게 시작해가지고 몇 개 성공을 한 게 있었죠. 아프리카에서도 한번 성공한 게 있었고 베트남 쪽에서도 한번 성공한 게 있고 해서 우리가 좀 일부 벌어들인 적이 있는데 MB 때 다 실패했잖아요. MB 때는 시추 탐사가 아니라 M&A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내용이. 그리고 MB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에 대해서 진심이었는데 동해안에서 뭐가 나올 강 있었으면 난 그냥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이미 그때 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예. 지금 뭐 말들 많은데 이거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할 얘기도 아니에요. 석유공사 사장이나 가스공사 사장 정도가 나와서 이런 거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하니까 신뢰감을 더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에브레이 아브라우, 빅토르 아브라우 오늘 들어오셔. 예, 오늘 발음도 들었습니다. 어려워. 예. 나 이거 영어로 보곤 도저히 발음이 안 되더라고. 예.
네. 이 양반이 보니까 이제 1인 기업 직원 한 명 회사의 컨설팅인데 전임 경력을 봤더니 엑슨모빌의 탐사국장을 했더라고. 예. 그런데 그리고 나와서 컨설팅을 하는데 여기에 브라질이나 텍사스 쪽에 그 컨설팅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 집에 땅이 있는데 우리 농장이 있는데 왠지 좀 석유가 나올 것 같은데 좀 판단해 주세요. 이래가지고 소액 그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석유 기업 출신은 대부분 나온다는 쪽으로 써준다고. 어차피 그쪽 이해관계는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할 수밖에 자꾸 없다. 긍정적으로 보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사업을 벌여야 되니까요. 사업을 벌여야 예. 되고 여기 이런 어떤 그 석유에 대한 관심과 고객 유치 차원에서 보면은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잘 될 것 같이 말을 해줘야 사건을 수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액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엑슨모빌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떤 그 편향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크게 지금 공항에서부터 환영식 받 이종섭 대사 이후로는 참이지 이 정도 환영 받는 거예요. 그죠? 좀 다른 의미의 환영인 것 같긴 합니다. 환영 하나 나갔잖아요, 진짜. 그때 그래요? 이종섭 전 대사 때 그때 나가셨죠. 원내대표셔가지고. 이번에도 뭐 들어온 사기꾼은 비슷해요. 그러는데 요렇게 되면은 자기 앞으로 브랜드 가치가 이게 저기 그 기업 성장에 네네네. 지금 엄청난 마케팅을 인천공항에서 한 거라고 이게. 네, 액트지오는 충분히 장사 다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다 했지 이게 광고비 안 들이고. 정부가 해준 건가요? 한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그 엑스지오라는 회사를 네네. 액트지오라는 회사로 그 홍보해준 꼴이 됐는데 야. 이게 그래서 시추 탐사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확률도 높지 않고 실패 확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컨소시엄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 석유공사가 팀으로. 그렇죠. 우리 석유공사가 그 저 컨소시엄의 주 대행사가 돼서 거기에 무슨 엑슨모빌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다른 유명 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에서 그러면 그 유명 그 석유 기업들이 이거 가능성 있네. 그러면은 뛰어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될지 안 될지는 거의 10% 안팎이에요. 성공 확률은. 그러니까. 그럼 10% 정도는 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터지는 순간 대박이 나오니까. 저 댓글 저 송치 좀 봐. 저 찌리 저거. 저희 스티커입니다. 아, 그래요? 스티커 따로 만들었어요. 예. 멤버십한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이런 작은 회사랑 하는 게 아니라 큰 회사랑 컨소시엄 구성하는 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확률이 있는 건데 아무도 안 들어오잖아요. 엑스모빌 정도라든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왜 대통령은 이걸 직접 발표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전격적으로 했는데 내가 이 우리 대통령이 이 과학이나 이 산업에 이 피리 꽂히는 행태들을 조금 쭉 짚어보니까 이런 행태들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 1월에 스위스 쥐리히를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그때 저 쥐리히 연방 그 물리 뭐더라 연방 물리 무슨 뭐 퀀텀 이야기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가가지고 예. 갑자기 양자혁명이 온다는 거. 그렇지. 그 얘기했죠. 그리고 현장에서 검토 안 된 정책을 발표한 거야. 맞아요. 양자 우리가 선도국으로 가기 위해서 올해가 우리가 양자 도약 원년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3조 원을 선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이종옥 산업 과학 정보통신부 장관이 예. 이건 뭔 개소리야? 이랬는데 대통령이 쪽지를 써줬다는 거 아니야. 장관한테 이대로 발표하라고.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뭐 하나 그렇게 꽂히면 아니 예. 거기서 양자 석학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양자 역학 석학하고 대화할 수준이 돼? 아니 본인이 책을 몇 권 읽고 굉장히 했다고 또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잖아. 양자 물리학에 관심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나 누가 책 몇 권 읽고 전문가인 척하면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석학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예. 그때 돈 쏟아봤는데 돈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 반이 지나갔는데 뭔 양자 퀀텀 점프가 있었어? 웃긴다니까? 이거? 예. 뭔 퀀텀 점프가? 그때 상황을 빌어서 보면 지금의 대통령의 급발진도 이게 충분히 이제 맥락이 있는 것이다라는 맥락이 이야기시네요. 있어요. 예. 맥락은 다 천공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천공 전문가 아니십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이제 언론 기자들의 묘한 습관이 생긴 것은
대통령이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천공 유튜브를 검색하는 습관이 이게 저기 모든 언론 기자들이 야 천공 유튜브 뒤져봐. 편집장이 기자한테 얘기하면서 꼭 나와요. 야 빨리 뒤져봐. 그럼 또 꼭 나온다. 꼭 나와. 예, 예. 그럼 그걸 다 찾아봐야 돼. 그러면 나와. 아니 지금 의료 그 저 의사 숫자 증원하는 문제 예. 나왔죠. 예. 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다 나와요. 과학기술 예산, 과학기술 예산 예. 삭감도 예. 나왔고 예. 이 산유국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예. 아니, 근데 조선일보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팩트체크 보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천공이 올린 유튜브 영상이 13,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정부의 모든 발표를 엮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과하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걸 총량으로 계산하지 말고 예. 시기를 보시면 아, 시기로 봐야 된다. 예, 천공이 저기 인수위 때 국방부 앞에 천막이라도 쳐라. 이러니까 그 다음날 대통령이 천막이라도 치겠다. 이렇게 그 시한적인 밀접성, 예. 시한적인 어떤 그 근접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의 여의주가 용이 여의주 물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옮긴다, 천막 친다, R&D 예산,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국정의 리듬을 타고 있다는 이런 어떤 시간적인 걸 좀 봐야지. 예, 그건 의심을 할 저렇게 수밖에 분석하면 없는. 예. 마음 몇 개로 얘기하면 아니 그냥 그게 말을 많이 했으니까 맞는다 이거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결정들이 천공이 말을 하면 반드시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내놓거나 시행을 해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게 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이 말을 수십 가지, 수만 가지를 한다고 다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구독자 35만을 올려주시면 예. 아, 또 내가 천공 비하인드 가는 건가요? 그 천공의 여태 그 싱크로율을 예. 시각적으로 우리가 짚어줄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방송을 제가 천공 특집 방송 하시겠다고 김종대 의원님께서. 할 거예요. 지금까지 다 재밌어요. 모아보진 않았잖아. 예. 조각조각은 많이 예. 나왔는데. 35만 되면 이제 천공 특별 방송 하시겠다. 지금 공약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 때는 좀 올려줘요. 빨리 카톡 올리고 그다음에 전화 좀 하셔가지고 빨리 좀 들어오시라고. 1,000명 정도 남았대요. 네. 아직 갈 길이 멀긴 35만 한데요. 예. 나는 반드시 보답하는 운전사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실망시키는 적 별로 없어요. 예. 모범 운전, 밟아, 약속 운전. 지키는 운전사. 밟아. 예. 저희 운전사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가니까 이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상병 사건 전문가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이야기 좀 뒤에 밀어두겠다고 네. 저희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도 또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좀 업데이트된 소식들 알려주실 게 있으시면 먼저 좀 김종대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글쎄 어제 이제 동아일보가 대단한 취재를 했죠. 그래서 오늘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이관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 보고서가 나왔는데 4쪽짜리가 그게 발견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해병대 수사단보다 임성근 사단장의 죄가 더 무거워졌어. 그렇게 됐어요. 이건 인과관계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에 상세히 있어서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안전 의무를 소홀한 원인 제공자로 아예 딱 썼어요. 그런데 17일쯤 됐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조사본부에서 이제 2차 검토 보고를 했는데 이때 회의 주재자가 이종섭 장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그다음에 박경석 조사본부 권한대행 이렇게 해서 관계관들이 다 들어가고 그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180도로 바뀌었어.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안전 의무가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 요게 다고 그러고 이거를 물에 들어가라고 수색 명령을 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이것은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하고 임성근이란 말을 아예 빼버려. 그런 다음에 6명을 혐의 사실을 제시. 아니 어떻게 같은 기관이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180도 바뀌냐고 이게. 네. 장관 주재 회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임성근 살리기가 본격화된 거지 그때. 기류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임성근 그 해병 1사단장, 해병 1사단장직이 해병 사령관 가는 그 가장 유력한 루트예요. 되게 1사단장 하면 사령관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임성근 사단장을 어떻게든 살려주고 면책을 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 거기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사령관을 만들어야겠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한 거죠. 네. 아니 왜 그렇게까지 사실 군에 훌륭하신 분 많지 않습니까? 왜 꼭 그분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했어야 될까요? 통상은 그 만약에 그 임성근 사단장을 그 당시에 그 책임을 물어서 일단은 이 그 사단장직 보직 해임하고 본인이 그 퇴직을 했다면 군대에서 그 어쩌면 더 안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누가 꼭 법적 기억하겠어요. 책임 이전에 네. 예,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책임 또는 어떤 총괄적 지휘관으로서의 포괄적 책임을 지으면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어요. 한국 사회라는 네. 게. 일사단장이 책임을 졌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 법적인 틀로 아주 이상하게 끌고 간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일 키우는 재주가 있다고. 일 키우는 자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고. 그리고 일사단장 그냥 퇴역으로 끝날 일을 이제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에요. 좀 이제 원내에 계시면서도 이 사건이 한참 불러갔었는데 어떤 면에서 좀 들여다보면 이제 힌트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말씀해 그러니까 주실 저는 게 이 있을까요? 팀에는 예. 누군가가 임성근 사단장을 사령관 시키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죠. 네.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바꾸는 키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은요 이번에 다 부결을 시켰지만은 제2결에 그 이렇게 의원들 동향을 보면은 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류가 보입니까? 답답해하죠. 왜냐하면 답답해. 이번에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몇 번 요동쳤는데 이종섭 대사 임명이 큰 이 분위기 전환의 시점이 됐어요. 런종섭 사건. 예. 예. 그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임명 직전까지만 해도 선거 국면이 혼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당이 우리가 약간 유리했지만 일당도 뒤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막 분석이 그런 나오는 시점이었어요. 있었죠. 2월 예. 중하순에. 예.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종섭 대사 호주 대사 발표가 나면서 국민들이 야, 이 누구를 응징해야 되는지 확실히 다시 또 돌아본 거죠. 그래서 이 해병대 장병 사건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고 앞으로 이 문제가 그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정책 부담인지를 이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나 떨어진 사람들은 특히 떨어진 사람들은 더 잘 알죠. 당선된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선된 사람들은 무풍지대였거든. 아니 근데 그분들은 왜 부결표를 안 넣이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 예. 당선된 분들은 일단 무풍지대잖아요. 예.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에서 됐으니까.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 이게 정부에 아직은 대통령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3년이나 남은 게 그리고 이 당근이 많은 거야. 줄 당근이. 공공기관장 대부분 아직 공석으로 놔두고 있잖아요. 정말 그것 때문에 이게 움직이나요? 국회의원들의 표심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 아니 그것도 하나 지금 끈 떨어졌잖아요. 예. 국민의힘 낙선자들 중에서 정치적 의지가 있는 사람들 몇 명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쨌든 정치적 명을 연명하려면 공공기관의 장으로도 가고 대통령하고 척지는 게 지금 부담스럽죠. 3년의 시간이 남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아마 재의결이나 심지어 나는 22대 국회에서도 우리가 또 추진하겠지만 이 8명만 데려오면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8명 설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권 일각이 한 20명 이상이 분당할 결심은 해야 통과가 될 겁니다. 하긴 2016년이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확실히 장작 쪼개지듯 딱 쪼개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겪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선거에서. 예. 그런데 22대 이게 또 오고 지방선거 가까워지고 대통령실은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조선일보조차도 이제는 설명해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전전긍긍 방어하기가 바빠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대통령이 그냥 이등병들 PX 데려가 초코파이 사주듯이 달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니까 또 초코파이 맛있다고 가. 이래가지고 유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뜻밖의 변수가 생겨서 야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언제까지 꼬복 노릇해야 돼. 3년은 너무 길어. 뭐 이러지 않을까. 거긴 대해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분당할 결심 내지는 이제 대통령을 쫓아낼 결심을
아직은 안 되고 한 1년은 기다려야 될 거예요, 최소한. 아, 1년 왜냐하면 정도? 3년의 임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직은 대통령 힘이 센 거야. 그런데 1년쯤 지나면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잖아요. 예. 그럼 지방선거의 승패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아. 그리고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대선이 바로 9개월 후예요. 아. 지방선거가 2026년 6년 6월이잖아요. 예. 그럼 대선은 27년 3월이라고요. 9개월 후에. 예.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26년 초 아. 늦어도 빠르면 25년 말 또는 26년 초쯤 가면 일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탈당해라. 아. 아니면 이제 재창당 그러니까 일부가 나가서 재창당한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뭐 탄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그 불편한 사항들 대통령이 거부하는 사항들을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선택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반전. 왜냐하면 대선에 이기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가 현안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석유에서 무속이 과학을 이기는 걸 봤잖아 이번에 그지? 어제 그저께 이제 천공발 석유 파동을 봤잖아. 네. 그러니까 이 무속의 과학을 이기는 이 어떤 작가의 상상력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이 실제 재현된다. 그렇다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으로 격변이라든가 변수는 의외로 있는 거다. 네네. 예.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생각해보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을 때 대통령 뒤통수를 딱 때리는 뭔가 이런 상황도 나올 수가 예. 있는 거. 그러니까 사건적으로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김종대 이제 의원님이 열심히 운전기사로서 달려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정보를 잘 배분해드리죠. 예. 제가 말하면 특종 나와요. 네, 풀악셀 그때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예. 밟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구독자 최순실 숫자 건도 봐야죠. 경험 있잖아요. 최순실 경험도 있죠. 이 굉장히 조합이 좋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예. 아니 그래서 예. 나는 홍익표 우리 전 원내대표께서 이제 뭐 촉 떨어진 거는 국민의힘 낙선자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마찬가지시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원내대표는 짐이 무거워. 그러니까 이제 그거 훌훌 내려놨으니까 우리 같은 유튜브에서 같이 놀자. 이제 이거 예. 이제 세게 좀 달리자. 즐기며 예. 살아라. 이게 좀. 예, 브레이크는 살짝 풀어도 된다. 이런 아까 제가 말씀을 그랬어요. 좀 드립니다. 편안하게 하겠다고 이제. 예. 오늘도 조곤조곤 말씀하시지만 들어보면 워딩들이 또 간단치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게 사실 그 최상병 특검법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내대표 네. 계실 때였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이 건도 다시금 이제 민주당이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럼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다 우선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예.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지자들은 좀 제가 얘기하면 좀 답답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의석 구조가 그래요. 의석 구조가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했을 때 재의결을 할 수 있는 힘은 그 선택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근데 한 8명을 꼬셔서 우리가 데려와서 한다. 이거는 이 정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의도 정치. 여의도는 뭐냐면 그 정도 8명이 올 때는 그 사람들은 탈당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8명 정도가 아니라 최소 20명 플러스 알파의 하나의 정치적 세력이 집단적으로 야 우리 국민의힘 갖고 미래가 없어. 그렇게 선택을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넘어오면 한 번에 넘어갈 것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한 명 한 명으로는 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단순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 특검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탄핵의 문제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시계가 예. 빠르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시점이라면 1년 후에 전국 상황이 상당히 어떻게 나타날 거냐 성적표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헤매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나 그 주요 정치인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 우리 27년 대선은 해보나 마나다 이러면 다른 선택을 하죠. 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검찰에서도 소환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환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검찰은 지금 살기 위해서 원래 검찰이 옛날부터 그 정권 초에는 야당을 때리다가 정권 말쯤 되면 현 집권 세력을 때려요. 그게 검찰의 삶의 방식이었고 생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 검찰로서는
이 살아있는 권력 이제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 친다고 하겠죠. 안 그러면 그 나중에 이 검찰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뭐 그것도 한번 앞으로 봐야 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이렇게 국회나 뭐 표결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보면 우리가 너무 법기술자의 프레임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표결에선 지고 여론에서 이기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선 지고 전쟁에선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방귀 끼고 저기 그 다리 쭉 뻗어 옆에 못 앉게 했다 하더라도 그거 법으로 처벌은 안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순간 정치 생명이 끝나요. 예,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사진 다 찍을 거라고. 그렇다고 나는 처벌은 안 받아. 그거 처벌을 사안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 처벌이냐 아니냐, 소환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은 법기술자들의 논리인데 정치는 그 이상인데 예. 어느 날 그렇죠. 시사 시민의 마음을 잃으면 그렇지. 어느 날 시사 토론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는 다 법적인 논리를 많이 알아야 시사 토론이 되는데 사실 그건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정치는 법에서 얘기 안 한 것까지 하는 그 영역, 국민 여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런 영역이 있는 건데 국민의힘은 그런 부분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거라 이거죠. 그러지 뭐 내가 오늘 조금 뭐 지탄받을지 좀 했다고. 내가 꼭 저기 검찰 소환되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그런 일이 더 많아 세상에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거부권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썼잖아요. 예. 그 특히 김건희 여사 그때 쌍특검 우리가 네. 내가 있을 때 쌍특검을 했는데 그걸 거부권 쓴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선거에서 패배한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께서도 이제 너무 3년이 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처럼 정치적 평가에 대한 것을 좀 더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인내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이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시간이 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의 그 약간 좀 힘겨루기가 그 있고, 그러니까 엑셀과 브레이크가 막 혼전되는 시기다가 1년이 지나는 어느 시점부터는 가파르게 엑셀이 밟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통령을 또 원내대표 업무하시면서 좀 만나보셨잖아요. 네. 안 변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동안 만나봤던 어떤 캐릭터로서 보시기에 안 변하죠. 안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있잖아요. 의외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하고 인기가 높아질 발표를 본인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기 부처에서는 이렇게 젠틀하게 상납을 해. 이건 대통령이 발표하시죠. 그럼 다시 내려온다고. 그건 부처에서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국방부를 취재하다가 그런 건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떠냐면 부처에서 할 거야. 그런데 사전에 뭐 저기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좋은 게 있으면은 너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가져가 이 사람은. 이번에 석유가스 가능성 석유 같은 관련된 거. 발표가 네, 그렇죠. 장관 보고였다는 거죠. 이번에 또 직구 사태는 이번엔 또 부처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또 난리를 쳐. 그러면 이제 저기 아노미 상태에 빠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젠틀하게 상납을 해야 돼? 그런데 또 그래서 뭐 가져가면 임마 이게 저 지지율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임마. 이건 네가 해야지. 그리고 그 석유 가져와. 그다음에 뭐 저기 저 양자 역학 그거 가져와. 그냥 뭐 술 가져와 이런 거지. 야, 거기에다 술 가져와. 그러고 그럼 우즈벡에 대통령이 이제 저 이종섭 장관한테 그때 전화해가지고 거기는 보드카가 맛있냐? 이 얘기 하려고 전화했겠어? 그 얘기 하려고 했지? 다른 얘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출장관 장관한테 시키고 젠틀하게 상납해. 이래서 다음에 또 뭐 갖다 줘야 돼 이거는. 예. 그건 지가 해. 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참 다른데 박근혜 무능에서 문제였고 그러나 이런 걸 갖고 부처를 그렇게 더티하게 괴롭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 참 그리고 여러모로 이게 예.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 하나가 눈치라는 거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 눈치가 참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국 사람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선출직 그 정치인들은 정말 눈치를 많이 봐요. 여기저기. 왜냐하면 지지자 눈치도 봐야 되지, 상대 당 눈치도 봐야 되지, 또 국민 눈치도 봐야 되지, 뭐 여러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눈치를 안 봐, 이 사람은. 왜 그렇죠? 그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게 선출직의 경험이
이분은 그냥 한 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짧은 시간 내에. 네. 제가 놀란 게 엊그제 물론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긴 했지만 그날 그 우리 그 또 순직한 그 장병의 그 연결식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날만이라도 그냥 좀 더 엄숙하게 그냥 가볍게 오늘 뭐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뭐 건변 한 번 하겠습니다. 뭐 오늘 그러네요.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날 어퍼컷 세레머니까지 하신 거 아니에요? 야, 그래서 내가 눈치도 없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저런 거는 진짜 선출직 정치인들 박근혜 대통령도 눈치는 봤어요. 그렇죠. 국회 와서 의외로 뭐 예. 시정연설할 땐 착해졌었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제 바랄 걸 바르셔야지 뭐 그 사람한테 눈치, 그러니까 염치, 내가 수치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한다. 그건 맹자가 얘기한 거예요. 순자하고. 그건 맹자가 얘기한 거지. 예. 그건. 근데 이제 이제 또 학교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어떤 거 과장, 과시, 허풍 뭐 이런 어떤 면에서 나는 정치 언어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학계가 더 맞으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난 서교 저 발언을 보면서 우리한테 그 합리적 지성의 회복이 너무나 우리 사회가 절실해졌구나. 뭔가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검증하고 가설을 실험하고 그러면서 집단지성이 이걸 공론회장에서 녹여내는 이 국가의 이 품격. 이게 이제 합리적이고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회복이 너무 절실해졌다 이게요. 예. 무속이 과학을 이기는 시대 히틀러, 스탈린 생물학 정신분석학 동원해가지고 그 이데올로기로 만들 때 과학이 타락했거든. 지금 우리 과학이 사이비 과학으로 타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정말 건강한 지성과 합리적 이성의 회복이 이렇게 절실한 때가 있었는가. 네. 그래서 앞으로 그 학교에서 하실 일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장 나가셔야 된다는 댓글이 있는데요. 학교로 자꾸 보내시려고. 그거는 2년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저희 운전기사님께서 또 뒤에 일정이 있으시니까 급하게 또 조금 그래도 이제 홍익표 전 원내대표 모셨으니까 여쭤볼 것들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민주당 관련된 사안들을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한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주셔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예. 최근에도 혹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신 적이 최근에는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고요. 예. 근데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로 봐서는. 왜냐하면 특별하게 도전하겠다는 사람도 안 보이고 제 보기에는 뭐 아마 그 당으로서는 뭐 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거대 정당이 됐고요. 누구 리더십을 책임 있게 꾸려갈 리더십도 보이지 않고 또 이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뭐가 잘못되면 무조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할 거거든요. 현재 대표든 아니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이 그거를 책임지고 가는 게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아마 어느 정도 마음도 좀 굳힌 것 같아요. 느낌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원당규 개정을 또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뭐 신중하게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괜히 한 명을 위해서 자꾸 제도를 이렇게 손대고 저렇게 손대면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하든 안 하든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좀 멀리 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당은 늘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다 그 예외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과 정당 내 운영의 규칙을 보면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제도적으로 다 이렇게 막 일치시키고 딱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당은 정당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놔두는 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이 정당 내의 일 갖고 법원에 갔는데 법원이 다 정당 내의 일은 정당 내의 일로 손을 들어줬어요. 좋습니다. 네오스케입님이 네. 홍익표 원내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DM말이 더 중요합니다. 예. 서울시장 콜? 가만히 있어봐. 이거 꼬시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나는 왜 안 꼬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또 국가안보실장 보궐선거 있었습니다. 얘기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예. 괜찮아요. 근데 서울시장으로서는 괜찮은 마스크도 되시고 내가 보니까 아주 좋은 어떤 그 자산을 갖고 계시니까 예,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생각 안 하긴 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그 쉬면서. 쉬면서 지금, 예. 고생 뒤지게 하셨구만. 보니까 이거 참. 아니 뭐 쉬려면 뭐 별거 없어요. 저하고 소주 먹으면 돼요. 그렇죠. 예, 곱창이 여기 맛있어요. 예. 저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제주 포럼 한번 갔더니 좋더라고요. 저 그러니까. 핫개프 분위기도 느껴보고. 네. 슬슬 몸을 그렇죠. 풀고 계십니다. 예.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김종대 전 의원님한테도 반드시 여쭤봐야 될 게 임성근 구명을 로비한 로비스트가 도통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힌트라도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특검 기다려 내가 출범 내가 1번으로 참고인 조사 받겠다고 내가 했던 게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근데 참 이걸 감당할 수사기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차마 얘기를 못했던 거고 언론도 아마 감히 누가 이걸 감당하겠냐.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등장인물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예. 이종섭 휴대폰 통화 기록이 나오면서 그동안 의혹에 있었던 인물들이 전부 통화에 다 나오는 거야. 쏟아져 나오기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그 전에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도 뭐 외압을 행사했다라는데 그 사람도 나왔어. 통화 기록에. 예. 말만 하면 다 나와. 현직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거기도 그 당시 나오고. 간사였다. 예. 네. 그래서 보니까 작년 8월 2일에서 3일 4일까지가 광란의 시기였어요. 광란의 시기요. 난 북한군이 연평도 백령도 쳐들어와야 이 정도 호들갑이. 근데 그런 정도의 비상사태였으니까. 외교안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호들갑이라고 하는 게 다 북한이 동원되는 쳐들어올 거야. 정도의 상황이었다. 몽땅 동원되는 거야. 이 정도의 사안이라는 거는 거의 저기 대통령이 해병대와 정면으로 승부수를 건 거고 그때 초토화를 결심했던 거예요. 해병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난 결정적으로 일을 키웠다는 게 임성근만 구명하면 될 일인데 박정훈 대령을 응징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게 거예요. 이 위기로 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박정훈 대령을 뭐 기소하고 그 저 항명죄로 기소하면서 진짜 이 판을 키운 거예요. 이게 나는 최악의 선택이었다고 봐요. 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괘씸했겠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내가 제2의 윤필용 사건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아무 말로 한 술 먹고 한마디 한 걸 네. 박정희 대통령이 경로해서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몰고 갔는데 이번에도 항명 수계로. 그렇죠. 같은 수계로 사건. 갔다가 수계는 뺐고 나중에 기소할 때. 예. 너무 나갔지 이제. 네. 예. 그러니까 그 박정훈 대령을 제가 봤어요. 그때 초기에 그 장모상 있었을 때. 장모상 있었을 때 우리 누구야 그 센터장 있죠. 임태훈. 임태훈 센터장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는 몰랐죠 그때는 빅모상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하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빈소가 썰렁하다고. 아이고. 맞아요. 제가 원내대표 되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저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괜찮을까? 괜히 또 정치적으로 부담 줄까 봐 저도 야당이니까. 예. 그래도 와주면 좋겠다. 임태훈 소장이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그때 제가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경을 치겠구나. 상대를 잘못 골랐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상명하복이 제일 강한 조직이 군대잖아요. 아마 박정훈 대령 정도를 아마 그렇게 평가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딱 찌그러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다른 거였죠. 이분이 제가 헤어지는 날 자기 자식 앞에다 놓고 사관생도 했는데 내가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를 그렇게 봤어요. 내가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누구든 나한테 한 문장만 나오.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줄게.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평생 살아왔죠. 예. 너무 쉽게 본 거예요. 박정훈 대령을 한마디만 하면 그냥 거꾸러질 거라고 쉽게 봤는데 본인 2011년, 12년 당시에 윤석열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죠. 사필기정이네요. 어떤 면에서는. 예, 제대로 만났어요. 예. 뒤에 방송 있으시죠? 지금 의원님? 뭐 계속 시계 보고 있어요. 9.19 군사비는 다음에 그럼 두 그렇죠. 분을 다시 모시고 여쭤보는 것으로 예.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안보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걸 제가 여쭤보지 다음 못해서 출연하기 전에 35만. 예. 안 그럼 제가 비상대책 세웁니다. 이 김종대 추세로 의원의 가면은 비상대책 저기 회의. 예. 지금 전 유튜브 중에 가장 빠른 성장세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네. 저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바로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면
하시면 네. 또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들이 누르시더라고요. 네.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은 김종대도 춤추게 한다. 아. 예, 시사인도 춤추게 한다. 홍익표 예. 원대도 네. 춤추게 한다. 저도 춤 한번 출게요. 야, 아름다운 공약입니다. 네. 35만 천공 특집 할 때 두 분 같이 그걸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얼른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끝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예. 네, 우리 같은 자연인으로 본 홍익표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좋다. 옛날 우리 이제 그 한참 고생하던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서 시사인에서 앞으로 우리 한번 놀아보자. 야. 유튜브가 국회보다 재밌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네. 저도 이게 좀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내려오니까 더 그 말하기 좀 그 부담이 덜한데요. 그동안 제가 못했던 말들 앞으로 재밌는 얘기들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쏟아내겠습니다. 이 뒷담화도 좀 하고. 너무 이게 좋습니다. 좋아. 예. 고정 만들어. 네, 바로 적응하셨네요. 정치 뒷담화. 예. 프랑스에 고정 바로 만들어. 적응하셨습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은재 인터뷰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박지은 변호사, 장윤성 기자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내일 오후 5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